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분석 클리닉 피아네 박우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원 배소연입니다. 저희가 꽤 오랜만에 뵀어요. 그죠? 네. 어떻게 지내요? 그냥 늘상 어, 지내던 대로 회사 다니고 음, 집에 돌아오고.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 없이 그 일상이 평온하게 잘? 그렇지만은 않은데, 음,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이제 오랜만에 이 책을 가지고 영상을 준비하게 되기도 했고요. 오늘 책 제목이 어떻게 지내요잖아요. 네. 이게 제목이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그냥 단순한 네. 그 안부가 네. 굉장히 유의미하게 다가와서 맞아요. 좀 잠기는 것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에. 네. 이 책을 선정하시게 된 이유를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 책이 원작이 된 룸 넥스트 도어라는 영화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줄리안 무어랑 틸다 스윈튼이 주인공으로 나온다고 해서. 근데 그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걸 놓쳐가지고 책을 먼저 보자 하고 이제 읽다가 한 100조가 안 됐을 거예요. 읽던 도중에 이거는 피안에서 다뤄야겠다 해서 선생님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이 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읽으면서는 일단 책 내용을 먼저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제 이 책의 시작은 어떤 한 남자가 강연을 하는 걸로 시작해요. 한 여자가 그 강연을 듣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그 남자의 강연의 주제는 인간의 삶은 끝났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근데 남자 강사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작가로.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인간의 삶에 이제 희망이 없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좌중이 이제 막 떠들썩해지겠어요. 작은 곳에서 강연을 하는 것이었지만. 근데 그걸 듣던 이 화자가 이제 강연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생각에 잠기게 되죠. 근데 그 이유는 그 강의를 듣던 지역이 자기 친구가 암에 걸려서 자기를 좀 돌보러 와주겠냐는 제안에 따라서 그 지역에 온 거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자기 전 남자친구가 하는 강연에도 온 거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이 강의를 듣는 것을 시작으로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 지금 친구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일들, 그리고 그 읽었던 일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상하면서 끊임없이 그 기록을 해나가는데, 단순히 그냥 넘겨짚기 어려운 이유는 이 친구와 그 모든 일들을 결부를 시키기 때문에. 그 친구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을 이렇게 같이 놓고 병렬시키는 그 자체가 계속 죽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이 책을 읽는 내내 내 죽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어쨌든 책이 정말 뭔가 그 죽음에 대한 내용 결국 많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지점, 저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점이 그 죽음이라는 이슈고, 사실 거의 매일 죽음을 저도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정말 드라이하면서도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꽉 차있는 느낌이에요. 네. 우리가 전혀 이 죽음이라는 거를 뭐 삶을 애도하는 측면에서 감상적으로나 낭만적으로나 혹은 그렇게 감성적으로 그리지 않고 정말 뭔가 내용을 빡빡하게 꽉 채우고 있는 그 사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어떤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각을 계속 하게 하는 거. 네. 그게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서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에서의 그 영화에서의 그 주된 스토리는 그 친구가 이제 그 부탁을 하는 거죠. 영화에서는 틸다 스윈튼이 죽어가는 아픈 친구로 나오고, 줄리안 무어한테 이제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방에서 약을 먹을 거야. 암에 걸렸는데
약을 먹을 텐데 내가 방문을 닫으면 내가 그 약을 먹고 죽은 걸로 알고 네가 나를 와서 좀 수습을 해주겠느냐라는 취지의 어떤 그런 제안을 이제 줄리안 무어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리안 무어가 이 책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인데 아니 왜 그렇게 평소 친하지도 않았던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미 한 2명한테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했어. 그 다음 후보가 너였던 거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제 틸다 스윈턴이 죽어가는 그 친구를 돌보는 내용으로만 영화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 있겠지만 상관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약을 먹는 걸 실패하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끝까지 그 친구가 죽음에 대해서 직면하는 그 과정을 또 다루고 있고 그걸 지켜보는 친구가 죽음에 대해서 사유하는 내용이 아주 되게 너무 잘 표현돼요. 영화에서는 먹나요, 약을?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죠? 저도 어떻게 확실하게 저도 영화를 안 봐가지고. 내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고 들었고 다르다는 걸 봐서는 먹었을 수도 있지 않나 추정만 합니다. 영화를 보지 못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저도 영화를 봐야겠다고 생각이 네. 꼭 들기는 해서 네. 이제 오늘 촬영 이후에 영화를 보겠지만 계속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걸 다룰 건데 이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이건 좀 사담이지만 소설의 내용으로 보면 이 주인공 작가가 왠지 틸다 스윈튼한테 더 어울리고 네. 그 죽어가는 친구가 줄리안 무어한테 왠지 이미지상으로는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영화상에서 우리가 이제 영화를 아직 안 봐서 모르겠지만 영화상에서는 이제 틸다 스윈튼이 죽어가는 네. 아주 드라이한 네. 왜 그 틸다 스윈튼의 특유한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성마른 느낌? 네. 그러면서도 뭔가 되게 풍부한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제 뭔가 조금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 줄리안 무어가 왠지 그 친구일 것 네. 같은데 듣고 보니 그런데요. 인상이 전 자꾸 그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얘기 들으면서도. 근데 이제 제가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소희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만약에 소희 선생님이 친구한테 그런 제안을 받았다면 어떡할까? 라는 거 하고 네. 한 가지는 내가 1순위 우리는 끊임없는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네. 내가 너밖에 생각이 안 났어. 네. 너만이 나에게 그랬을 때 우리 왠지 그게 네. 중요한데 두 명한테 했는데 거절당했어. 그래서 네가 3순위인데 네. 네가 낙찰됐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기분이 어떨까? 네. 참 그게 지금 지금 되게 영화가 그래서 이 책에서도 동일한 문장이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되게 웃음이 났거든요. 그 내용이. 근데 그걸 되게 좀 코믹하게 다루는 어떤 재치 있는 측면이라고 느껴졌는데 그게 만약에 저한테 그런다면 되게 황당할 것 같아요. 일단 그 제안 자체도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 따라 다르겠지만 선뜻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제 굉장히 친한 와격한 후배가 그 암 선고를 받고 사기니까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거죠. 제가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저는 사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친한 후배지만 그렇다고 막 막역하게 이렇게 연결 소통을 하는 관계는 아니었고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연락을 하는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때 정말 괴로웠던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일단 그런 선고를 받고 이제 투병을 하고 있었고 그때 저한테 연락을 했을 때 제가 두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그래도 나한테 연락을 해주는 게 되게 고마우면서도 왜 연락을 했지 나한테 이렇게 힘든 걸 차라리 내가 몰랐으면 네. 덜 괴로웠을 것 같은데 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네. 네. 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맞아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나야?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막 맨날 연락 주고받고 막 그런 관계 아니잖아. 근데 왜 나한테 그런 양가 감정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네. 올라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떤 그 과정이 지금은 되게 그 예후가 좋아가지고 수술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다행히도. 네. 그래서 전 되게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는데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연락이 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가고 그러니까 연락을 제가 막 할 수도 없고 네.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왜 그 가장 힘겨운 어떤 지점에서 기억해준 고마움과 동시에 내가 차라리 모르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마음이 똑같이 표현된 이 소설의 챕터가 있어요. 이 친구가 머무는 그 말하는 화자 시점에서의 이웃의 어떤 할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가 되게 혼자 살아 계시는데 아들이 이제 막 어느 날 놀이터 앞에 마당에서 걱정하는 걸 보고 그러면 내가 너의 할머니를 하루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만나줄게 라는 제안을 하죠. 근데 생각보다 이 할머니가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 할머니가 결국 병원에 가셨나? 이렇게 됐는데 그 할머니를 찾아뵈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되게 안도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더 이상 연락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그래서 동일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사람의 죽어가는 그 가정에 내가 이렇게 막 진심으로 슬퍼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 후배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고 병원에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인간이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굉장한 어떤 큰 병에 위기에 닥쳐서 불행에 닥쳐서 연락을 했고 함께 있어주는 거 우리 함께 당연히 어떤 무엇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어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지만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괴로웠던 거 일단 1차적으로 저를 보호하고 싶은 거죠.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나를 보호하고 싶은 지점은 차라리 몰랐으면 이 친구가 매 순간 나랑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는 아니니까 뭐 그냥 연락을 안 했었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러는 거야 얘 나한테 이러면서 이제 약간 내가 힘드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차원에서 자기보호 측면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함께 어떤 지점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해야 한다는 어떤 생각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이 여성이 그 할머니 일화가 되게 재밌긴 했었거든요. 이 할머니가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 안도감과 그거에 대한 어떤 약간의 그 죄책감? 동시에 들었던 그런 거죠. 것들이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되게 위안을 받았던 게 사실 좀 죽음에 대해서 저는 제가 실제로 죽지 않아봐서 모르겠지만 누군가 죽어간다는 것에 내지는 장례식에 참여할 때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할 때도 친구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사실 슬프지가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누군가 죽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인지 공감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죽음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 저마다의 생각이 다르듯이 죽음에 대해서도 저마다의 어떤 생각하는 지점들은 다 다를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었을까요? 저는 첫 번에 그 첫 인용의 그 책에 보면 시몬드 베이유의 구절이 인용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 첫 장에 인용부가 이웃을 오롯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어떻게 지내요 하고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시몬드 베이유가 쓴 건데 제가 이 책을 읽기 시작한 이 첫 인용부부터 되게 좀 이렇게 사로잡혔다고 해야 되나? 제 20대 때 가장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준 게 시몬드 베이유였거든요. 굉장히 이 책을 지금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때 아주 심취해서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여기에 시몬 베이유가 제가 아는 그 시몬 베이유가 맞다면
노동운동을 하고 굉장히 인텔인데 노동운동을 하고 실제 그 가난한 자들이나 노동자들의 어떤 삶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사는 근데 이제 가톨릭에서 거의 성인 반열에 오를 정도의 어떤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르지 못한 건 그 이제 종교적인 어떤 카톨릭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종교적인 약간의 이제 이단적 논란이라고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수도원에서 이 시몬드 베일의 책을 굉장히 심취해서 읽었을 때 주변에 이제 공부하던 신학생들이 그 약간 만류했던 거 이제 종교 생활에는 네, 방해가 네. 될 수 있으니 네. 근데 이제 그런 서사가 있는데요.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그저 어떻게 지내요라고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네. 아 이것도 너무 큰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부분을 읽고 이 책을 잠시 그냥 내려놨던 것 같아요. 내려놓고 며칠을 좀 멈췄었어요. 전 사실 네. 지금 요거 이제 물론 이거는 여러 가지가 또 굉장히 많은 깊고 큰 의미들이 따라오지만 또 떠올랐던 장면이 그 소행 선생님이 옛날에 전 그게 그렇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 집 앞에서 고양이 네.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어떤 내가 창문 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어떤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러 나와서 담배를 피우면서 근데 거기 길고양이였던 네. 거죠. 네. 길고양이가 있고 그 길고양이에게 누구 밥을 주는 사람이 있고 네. 밥을 주는 아주머니가 계시고 누군가 놀아주려고 갖다 놓은 그 낚싯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돌리는. 그 고양이 네. 장난감처럼 그거를 이렇게 집으시더니 담배를 이렇게 피우시면서 고양이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네,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근데 고양이는 아저씨가 돌려주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 장면 되게 흥미롭게 그러니까 좀 그 장면이 저한테 너무 인상적이었고 네. 약간 코미디 같으면서도 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근데 약간 따뜻함도 있고 왜냐하면 그냥 그 고양이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그 아저씨 심심해서 돌렸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쪽으로는 담배를 피우고 그냥 이렇게 돌리면서 근데 그 고양이는 그 돌리는 행위에 놀았잖아요. 네, 놀고 맞아요. 근데 더 이게 흥미로운 거는 그거를 지켜보는 네. 시선 어느 먼 창문에서 누군가는 또 그 장면을 굉장히 흥미롭게 저는 그게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졌고 어떻게 지내요에 너무 잘 적합한 어떤 근데 사파가 아닐까? 그 사파가 똑같이 나와요. 이 친구가 이제 병과 싸우는 그 지역에 그 게스트하우스에 이 친구가 잠시 머무는데 거기 고양이를 키워요.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근데 그 고양이 때문에 그 게스트하우스 평가에 고양이가 있다라는 막 악플이 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괜찮아서 묵었는데 그 고양이가 어느 날 자기 침대로 올라와서 그 고양이에 대한 서사를 이 화자가 부여한 장면이 나오고 고양이 입장에서 네. 그래서 참 그 어떻게 지내요라는 말 이후에 벌어지는 그 이 사람의 이 소설의 내용도 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이 책의 제목이 됐기도 했고. 이제 이거를 그 끝쯤에 그 중반 이후에 이 어떻게 지내요라는 거를 이 책에서 인용도 했지만 이제 이 작가가 쓴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제 어떻게 지내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진정한 의미라고 썼다. 프랑스어로 이 질문은 사실 무엇으로 고통받고 있나요? 라는 의미의 다름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타자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타자의 고통을 사실 이제 제가 물론 저 돈을 받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개인 분석 때 자리에 딱 앉으면 제가 습관처럼 하는 말이 매뉴얼처럼 어떻게 지내셨어요?로 묻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연결이 되면서 사실 그 얘기가 맞거든요. 지난 주간에 어떤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네. 고통스럽지 않으셨나요? 네. 이 얘기를 묻는 거잖아요. 굳이 우리는 그거를 당신은 어떤 고통 중에 있었습니까? 라고 묻게 되고 그래서 마치 그걸 알아들은 것처럼 저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저 이번 주 별일 없었어요.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주고받는단 말이죠. 이게 저한테는 참 또
너무나 이렇게 이 작가가 무심하게 무덤덤하게 사소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일상을 지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삶 전체를 다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선생님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네. 인간이 막 같은 언어를 쓰면서 바벨탑을 모르면서 하느님에게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네들은 다 각각의 언어를 써라 하고 형벌을 내리죠. 근데 이 인간은 그만큼 같은 언어를 썼으면 신에게 도전할 만큼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개별적인 언어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오해할 수밖에 없고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국가적인 언어 외에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각자가 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치. 가지는 각자의 언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온전히 그 각자의 언어로 부여시켜 주는 게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먹었던 것 같아요.